성격의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오픈 수업으로, 그다음에 실제 제대로 된 수업은 내가 동영상을 구축해 놓은 게 있어. 거기 가서 스스로 자기 능력에 따라서 보면 돼. 유스티치아라고 너희 나중에 한번 회원 가입하면 모바일로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해놨어. 이 사이트에 가보면 동영상이나 판례 이런 자료 등이 쭉 있으니까 자기 능력에 맞춰서 보도록 해. 그리고 이 수업은 그냥 오픈 수업으로 질문도 받고, 또 그때그때 현안이 있으면 신문 기사나 이런 거 가지고도 하고 해서 여기에서 참여하면서 지식을 익히도록, 정보를 익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무슨 시험을 대비해서 막 꼼꼼하게 내용을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해주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은 좀 개요만 살짝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민법하고 상법을 배우는데 결국 여기는 보면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 즉 이 효과라는 게 권리, 즉 물건이면 물건, 즉 소유권 또는 담보권, 이런 물권법에서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생기는, 또는 반대쪽은 매매 대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이런 것 등을 배운단 말이야. 임대차에서는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는 이제 사용 대가를 받고서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기본적으로 무상적인 것은 사용대차라는 또 어떤 개념이 있지. 그 경우에 대해서 임대차는 대가를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흔히 나타나는 어떤 법률 관계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이 있는, 뭐 요새는 월세라든지 이런 게 일반화됐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전세 이런 건 과거에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지금 월세 내면서 보증금을 얼마 내고 있던 것을 반환 청구하는, 이것을 돌려받는 보증금 반환 청구, 이런 거가 뭐 실제 주에서 볼 수 있는 법률 관계지.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다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예컨대 교통사고 할 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생기게 되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그 다음에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뭔가 둘 사이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법률상 이익 없는 것에 대한 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거지. 이득을 반환 청구.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예컨대 이제 친족 상속에 가서는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되지. 그렇지? 그럼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은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금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될 수도 있지. 점유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된다. 물론 이 매매에 의해서도 소유권이 취득될 수 있지. 이런 법률 어떤 관계가 막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 상속분, 유류분, 뭐 상속 포기 이런 거는 우리가 빈번하게 주위에서 듣는 용어랄까 법률 펼쳐지는 법률 관계지. 이런 거. 예컨대 상법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상인,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우리가 법상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그럼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 경우는 이제 주주라는 유한 책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로 치면 소멸되겠지. 회사는 소멸. 물론 회사도 합병되고 막 이럴 수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사람의 경우도 이런 법률 관계를 펼쳐가는데 빚에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회사 경우도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자연인은 빚을 진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되니까, 꼭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의무도 상속되니까. 물론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끊어지겠지만 상속인한테 이어지는데, 반면 회사는 소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치면 자연인으로 치면 사망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 끝나버리면 이건 주주의 유한 책임이니까 그 채무는 끝나는 거지, 무슨 상속 아니면 주주 개인한테 네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지. 그게 유한 책임이지.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의 주식 한도에서만 끝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1인 회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회사를 앞에 내세웠지만 실은 그 오너의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씌워야겠다. 이 주식의 한도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그랬을 때 등장하는 그런 이론 등도 있었지. 뭐야? 법인격 무시의 이론.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우의 오너한테 추급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민상법의 법률 관계가 쭉 펼쳐지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 물건이든 채권이든 이런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항해서 의무가 있지. 그렇지? 의무. 그러면 이 의무, 채무자, 의무를 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서로 뭔가 오케이 되거나 동의되지 않으면 즉 분쟁이 생기는 거지. 그치? 나 피해 입었다, 손해배상 해달라는데 거기서 내 잘못 아니다 뭐 이런 거. 나 시효 취득했다, 소유권 이제 넘겨라. 네가 무슨 처음부터 자주점유한 게 아닌데. 원래 취득시효를 하려면 자주점유로부터 뭐 평온 공연하게 어쩌고저쩌고 20년간 거기서 뭔가를 흔쾌히 맞다고 안 해주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보증금에 대해서 이미 네가 차임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다 빼야겠다. 뭐 이러면서 선뜻 안 준다든지. 사실은 법적 분쟁은 아닌데 이런 것도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집 전세금이든 보증금이든 그 목돈을 갖고 있다가 나간다고 그래서 딱 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 거가 연결되면서 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당장 나가겠다라면 나 그 보증금 돌려줄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랑 연결되면서 받아가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단절되면 이제 보증금 당장은 사실상 못 받는 거지. 보증금
반환 자체의 의무가 없다. 난 돈 줄 의무가 없다. 라는 싸움이 이제 우리는 법률적인 싸움이고, 사실적인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야지 받아서 너한테 줄 텐데 이게 연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다. 이거는 보증금 자체를 줄 돈이 그 내용상 못 주겠다는 게 금액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니지. 어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나오는 뭐 일종의 그것도 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건 사실적인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등등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럼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물권, 채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를 이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한쪽에 갑과 을이, 요건 권리를 주장하는 자, 채권자, 을은 의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 이것을 갖다가 분쟁을 발생한 것의 내용을 확정하는 권리 내지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이고 제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민사소송 판결 절차지. 그치?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예요. 다만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게 독촉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ADR이라고 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 화해, 조정, 중재 등의 이런 절차가 있어서 분쟁을 해결한다 라는 절차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꼭 판결 절차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건 아니지. 다만 이 독촉 절차는 판결 절차와 달리 간이한 건데, 모든 경우가 아니라 판결 절차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의 변명, 소송은 판결 절차는 소장을 제출하면 변론이 열려서 피고인 채무자의 변명을 원고의 공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방어적인 변명, 답변을 서로 싸우게 시켜서 여기서 나아가서 증거조사를 해서 판결로서 결론을 내려주는 건데, 소송의 메커니즘은 크게 흐름은,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건데, 독촉 절차는 모든 경우에 인정되지는 않고, 등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니고, 금전 청구에 있어서 일단 심플하게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채무자한테 금전 청구에 있어서 지급명령,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것이 송달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요 지급명령을 갖고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집행 권한이 되는 것. 근데 이의가 나오면 결국 이렇게 소송으로 이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사전적으로 금전 청구에 한해서, 한편 이의가 나온다라는 말은 첨예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복을 못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 가서 가타부타를 따져야지 이 독촉 절차를 통한 지급명령을 거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 그런데 단순히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다지 다투는 게 아닌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절차, 금전적인 청구 안에서 집행권을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데 결국 다투게 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소송은 소를 제기하면 변론을 열어서 여기서 당사자가 공방을 펼치지. 그 다음에 공방을 펼쳐서 그 오케이 된 사실도 있고 다툼이 있는 사실도 있으니까 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조사를 해서 입증 책임 지는 자가 증거 신청해서 법관의 심증을 어떤 게 맞겠다라는 형성을 시켜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요 메커니즘이 즉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말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면 되죠. 반면 ADR은 정식의 판결 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는 서로 양보해서, 조정은 물론 조정과 주정은 중재는 그 제3자가 등장을 해서 판사가 아닌 그 분쟁 해결에 좀 더 법관은 아니지만 적절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제3자가 조정인 내지는 중재인으로 등장해서 당사자의 이 상호 협의적인 내용을 잘 깔아서 어떤 해결을 해주려는 중립자로서, 다만 중재는 조정과 달리 조정은 그런 것을 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을 당사자가 못마땅하면 틀 수가 있어. 나 그거 싫다. 한편 중재는 중재하기로 한 거는 당사자의 합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재인이 중재를 내려준 것을 싫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려면 중재를 가지 말았었어야 돼. 중재를.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중재인한테 중재적인 해결을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간 이상은 이제 중재인이, 그러니까 중재는 신속해. 1심, 2심, 3심이 없어. 그냥 1심이야. 물론 중재 자체의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중재 판정이라고 하거든. 중재는 판결이라고 안 그러고 판정이라고 하는데 그 판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뭐 세상에 어떤 것이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뒤집는 제도가 다 설정은 되어 있지. 그렇지만 중재 자체는 1심, 2심, 3심 판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면 수용을 해야 돼. 그럼 그런 게 어디 있냐는데 자기가 본인이 중재로 하기로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강제는 아닌 거야. 근데 가기로 한 이상은 맡기기로 한, 자기네는 판결보다는 애초에 그러니까 뭐 중재는 어떻게 했어? 어떤 계약,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하면 국제 간에 이런 거는 언어나 어떤 여러분이 국제사법 배웠는지 몰라도 그 실체 매매 같은 것도 다 틀리단 말이야. 그치? 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유럽 공통의 뭐 매매 계약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매매 계약을 적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국제사법적인 문제로 여러 배우는데 그것도 다 틀리니까 미리 어디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국제거래 분쟁에서는 중재가 분쟁 해결로 등장하는 게 곧잘 많어. 그렇게 해서 중재적으로 하기로 했다면 중재에 의한 그것에는 이제 복종을 해야지. 애초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 그치? 그래서 ADR이라고 그래서 대체적 분쟁 리졸루션 해결, 화해, 조정, 중재 이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권리 의무가 즉 돈 줘야 된다 라는 뭐 대표적으로 매매대금 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분쟁 해결로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지. 권리 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은 그래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줘야 된다. 라는 1억 지급하라. 이게 매매 대금이 됐던 뭐 손해배상금이 됐던 또는 이전 등기를 하라. 또는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피고, 소송에서는 피고, 넓은 의미의 채무자는 주면 돼. 여태까지는 내가 줄 의무가 있느냐를 싸웠는데 줄 의무가 법원이든 화해든 조정이든 중재든 줄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받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싸웠지만 연락에 이렇게 판단이 나왔으니까 주겠다라면 순수히 이 1억 원을 임의로 이행을 하면 거기서 돈 받고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단계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단계도 싸웠지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싸웠는데 줘야 된대. 근데 줄 만한 돈이 없어서 임의로 갖다 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은 있지만 갖다 줄 돈이 있지만 계속 열이 받아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 그 단계에 이르는 어떤 시점에서도. 그 전까지 자기가 억울하다고 싸웠지만 이제 예컨대 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돈 있으면 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있으면서 뭐 계속 물 먹이려고 하는지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지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는 임의이행이 안 되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강제로 이행을 시켜야 돼. 그치? 이 피고 내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줄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그냥 재산이 있지만 뭔가 때문에 안 주는 경우는 강제 집행에 의한 재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상 뭐 다투기도 했지만 마땅히 줄 만한 재산도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이런 경우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재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절차는 집행 들어간다는 절차는 있지만 사실상 확보된 재산,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 이렇게 원활하지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집행은 일단 이 재산을 탐색하는 게 사실적인 문제로 대단히 중요한 거야. 사실적으로 이 재산을 탐색을 해놔야지. 재산이 그 사람 거가 재산을 있다라는 전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1억 원 지급하라는 확정된 권리 의무로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 등이 여기서도 조금 나왔던 용어인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서 지급 명령도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한이 되면서 이러한 집행 권한이 되면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다시 보면 권리 의무가 확정됐지. 판결문이라든지 여기서 말했던 확정된 지급 명령 이런 거 또는 여기서의 뭐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내용은 이제 확정된 거 있잖아. 1억 원 갚아야 된다고 확정됐으니까 이것을 갖고 달라고 했을 때 임의 이행이 되면 되는데 이게 임의 이행이 안 되면 강제로 채무자,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근데 이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강제 집행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본 거는 압류해서 그것을 팔아서 매각해서 경매해서 변제받는 거, 배당받는 거, 이게 기본 루트야. 채무자, 피고의 재산을 압류해서 일단 묶어두고 그 다음에 팔아서 경매 붙여서 그 다음에 배당받는 거, 변제받는 거, 이 루트지. 그러니까 강제집행은 압류, 경매, 매각, 경매, 배당, 이 루트를 취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배당이 되면 요 1억 원이면 1억 원 자기가 받을 권리 있다고 확정된 것을 이제 받게 되니까, 이런 민사집행, 강제집행, 민사집행은 판결 절차에 비해서 집행 절차는 뭐라고 쓰냐면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그래. 실현하는 절차. 권리 의무를, 여기는 확정 절차라고 하는데 실현 절차라고 그래. 민사집행, 강제집행 절차.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권리를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 매각, 배당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는 거지. 그렇지? 다만 이제 이 재산이 없을 때 사실적으로 재산 어떻게 파악하냐. 물론 민사집행법에 보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막 그 재산 목록을 내라고 제출하라고 이런 제도 등은 있어.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걸 통하든 안 통하든 사실상 어디다 감추거나 빼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갖다가 좀 숨기거나 이런 경우 등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내에서도 재산을 조회하고 그 사람을 막 불이행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약간 명예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확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공개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명부에도 올려놓고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 근데 하여튼 재산 확보하는 게 이게 사실적인 것에서 집행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재산이 확보되면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민사구제에서는 이런 민법, 상법의 실체법,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판결 절차, 민사소송, 그 다음에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민사집행 절차, 더 나아가서 이제 공평한 청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오히려 채무자를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산되고 끝나버리고 없어지고 망하는 건데,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상속인한테 죽지 않는 이상, 아니 죽더라도 심지어 죽지 않는 이상 빚을 짊어지고 가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는 해체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이 해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는 건데, 죽어도 또 상속인한테 상속 포기 한정승인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 하여튼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가잖아. 그랬을 때 이 자연인에 대해서는 이걸 훌훌 털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을 하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않고 잘 추스려서 프레시 스타트, 재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파산제도 플러스 면책제도가 있어. 면책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채무를 탕감하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프랜카드나 지하철에서 볼 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 다음에 이제 오히려 채무자의 프레시 스타트, 재출발을 위한 이런 파산, 면책 제도까지 민사 구제라는 틀 속에서 지금 큰 틀에서 시험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때그때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관심을 끄는 걸 갖고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수고했어요.